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화막당 원래 공개 강좌 2026년 첫 번째 시간 로마 건국 신화의 탄생, 충직한 에네앗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김진식 선생님 모시고 있고요. 지난 정화막당 공개 강좌들과 다르게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강연과 공연을 결합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화막당 학생연구원 박건규고요. 이제 강연자로는 이 김진식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최근작 서사시 아이네이스 번역하셨고 호라티우스 등 다양한 작품을 번역하셨으며 정화막당 로마 고전문헌 연구의 키케로팀 연구 책임자하셨고 현재 대학에서 라틴어와 고전문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학당장을 맡으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자로는 이제 김재만 배우님을 모셨는데요. 뮤지컬, 번역극, 창작극을 망라하는 연극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쁜 와중에 이 고전 작품 낭독이라는 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서 낭독 공연을 맡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낭송할 책은 이 로마 건국 서사시로 알려진 이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 작품을 이제 지은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베르길리우스는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말기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시인입니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등과 같은 시대의 시인이고요. 목가시, 농경시를 썼고 우리가 오늘 읽을 서사시 에네앗,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네이스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쓴 마지막 작품이고요. 로마 건국 서사시를 대표하는 공화정 말기의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작가 소개를 하면서도 다시 아이네이스가 서사시다 약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현대시나 이런 장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기도 하고 뭔가 익숙한데 이 서사시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좀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사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사시, 그것들의 내용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면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에 가서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얘기가,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모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노래하는 게 이제 서사시라고 하고요.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헥사메타, 닥틸릭 헥사메타라고 하고, 닥틸로스는 이제 손가락 세 마디, 삼음절을 얘기하고, 헥사메타는 6음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6. 그래서 서사시는 18음절의 운율을 갖고 있는 시행을 무한히 반복해서 만들어진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방금 설명해 주실 때도 이 호메로스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약간 이 서사시 아이네이스와 이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뭔가 비교할 점이 보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아이네이스 작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이제 10권의 791행 이하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이네이스의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요약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권 791행 이하인데요. 그 높은 덕행을 옛일이라 누가 믿겠냐마는 그날의 죽음, 그대의 위대한 행적을, 그대를 기억되어야 할 청년아 내 노래하노라. 이렇게 아이네이스의 베르길리우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여준 훌륭한 덕행, 훌륭한 일, 그 다음에 그의 죽음, 그의 위대한 행적, 그리고 그런 행적을 보여줬던 위대한 인물에 관한 것을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메로스 이래로 이제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등 위대한 인물이 보여준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도 아이네아스란 인물이 보여준, 우리 번역어로는 에네아스 보여준 위대한 업적과 모험을 노래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읽는 이 서사시 아이네이스 안에도 그러면 호메로스의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처럼 이 뭔가 전쟁과 모험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에네아도 약간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등장인물들, 뭐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처럼 뭔가 단순히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로 이제 조금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측면에서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아이네아스가 일행을 데리고 트로이에서 이탈리아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이야기, 모험 이야기고요.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이탈리아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하고 처음에 갈등을 벌이고 나중에 화합하고 그래서 하나의 토대를 만드는, 국가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 이게 전쟁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호메로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전쟁과 모험 외에 이제 이 서사시를 읽을 때 저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약간 좀 다른 관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사시를 읽다 보면 전쟁과 모험 이야기에 보통 주목하게 되고요. 그게 사실 전체 줄거리, 플롯이라고 하죠. 줄거리의 핵심 골격이라 누가 언제 어떻게 싸웠다, 누굴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에네아스를 읽다 보면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그다음에 자신의 신념, 그다음에 자기가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덕에 관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통 나중에 충직함이라고 피에타스라고 이제 언급하게 될 텐데, 그 충직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과 모험 이야기 말고 인간적인 삶의 모습, 인간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 안에 이제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에 있는 구절인데요. 멘템 모르탈리아 탄곤트.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마음을 적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과 모험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후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꼭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풍부히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인물들과 그 행위가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네이스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낭독을 통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로마 건국의 서막 제1권 1행 이하입니다. 무기와 사내를 노래한다. 그는 처음 트로야를 도망쳐 운명을 쫓아 이탈리아 라디움에 왔다. 그는 무태서 끔찍이 당하고 바다에 던져져 하늘의 핍박, 앙심 품은 유노의 분노 때문에 전쟁 또한 모질게 겪었으나 건국의 의지로 신들을 라티움에 모셨다. 거기서 라티움 백성 알바의 선조들과 우뚝한 로마 성벽이 생겼다. 무사여, 제게 사연을 말하소서. 어찌 속이 상해 신들의 여왕은 어인 앙심에 몰락에 휘말려 빼어나게 충직한 사내가 그런 고난을 겪게끔 강요했는지, 하늘의 분노는 그런 것인가? 옛 도시가 있었다. 티리아 이주민들이 정착한 카르타고 이탈리아 티벨리 파군을 멀찌감히 맞선다. 물산이 넘치고 전쟁에는 대우 굳센 도시. 여기를 이루는 어느 땅보다 오직 아껴 사무스를 뒤로 했다 한다. 여기 여신은 무기를, 여기 전차를 두었다. 이 땅이 만방의 맹주이게 운명이 승낙한다면 그리 꾀하여 공들였건만, 헌데 여신은
트로야 혈통의 후손이 생겨나와 튀리아 성체를 장차 파괴한다고 들었으니 이로 광활한 지배자 전쟁의 억척스런 백성이 리비아를 없이 한다. 그리 운명은 짜누었더라. 네, 약 1만 행에 달하는 이 로마 건국 서사시의 서두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 패망한 조국 트로이아를 탈출한 에네앗 일행이 바닷길을 지나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네요. 네, 이렇게 저희는 이 배우님의 낭독으로 이 서사시를 들어보고 있는데 고대 서사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뭐 공연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향유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서사시를 어떻게 공연했느냐 이거를 이제 찾으려면 결국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어볼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디세이아 안에 시인들이 등장하고 시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니면 오디세우스 본인이 자신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의 서사시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연되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우리의 판소리 공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수가 나오고 악기가 거기에 따라서 반주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 가수가 그 여러 인물들을 자기가 혼자서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또는 이야기 받고 나서 얘기에 해설을 하는 뭐 해설도 하고 배우가 돼서 공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판소리 공연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연이 전개되었을 거다라고 짐작하고요. 이게 호메로스 시대 얘기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기원전 1세기에 공연 방식이 어땠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거는 베르길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자신이 쓴 작품을 낭송했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낭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투스나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감동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조합해서 호메로스의 공연 방식과 베르길리우스에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 우리의 공연의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뭐 꼭 이랬을 거라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형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 이 강연과 공연을 이제 같이 보여주는 이 방식이 대단히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형식에서 이 내용으로 가서요. 여기서 주인공 에네앗이 겪는 이 방랑과 고초의 원인으로 이 윤호의 분노가 서두에서 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호메로스 서사시 아까 처음 설명 시작할 때도 호메로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일리아스에서도 아킬레우스의 분노 약간 이 부분이 대단히 시작 대목에서 중요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윤호의 분노 이렇게 나와서 약간 왜 윤호가 분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 뭔가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뭔가 대단히 그냥 모방해서 약간 그냥 아이네이스를 쓴 것인지 아류작에 불과한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첫 번째 윤호 여신이 내용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이제 트로이 전쟁의 원인, 그 황금사과를 누가 가질 거냐를 선택할 때 파리스가 윤호 여신이 아닌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윤호 여신은 트로이아 사람들을 미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네이스 모험 이야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또 트로이 사람들 또 아이네아스 일행을 미워하는 이유는 디도 여왕이라는 윤호 여신이 아끼는 여왕의 나라 카르타고를 나중에 로마가 생겨나면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로마가 생겨나면 나중에 카르타고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운명을 저지하려는 목적. 그래서 이제 그 멸망시키는 주체 에네앗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못 가게 자꾸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있는 게 윤호 여신의 그 미움의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롯이나 이야기가 비슷한데
아류냐라는 걸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 분명한 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플롯이나 이런 부분에서 호메로스와 유사하다, 분명하게 같습니다. 여러 장면에서도 어떤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도 확인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모방인데 그렇다면 아류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느냐?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모방이라는 건 도전이고요. 도전인 거는 이제 도전할 만한 작품이 아닌 어떤 위대한 작품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베르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류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도전을 했고 도전에 성공해서 호메로스를 뛰어넘는 서사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는 이제 프로페르티우스라는 시인, 엘레기를 주로 쓴 시인인데요. 기원전 1세기 동시대인입니다. 베르길리우스와. 그 사람의 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러거라 로마 시인들아, 물러거라 히랍인들아, 일리아스보다 위대한 작품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 호메로스 작품이죠. 네. 보다 더 위대한 서사시가 드디어 로마에 8세기 만에 나타났고 등장했다를 네. 얘기하는 걸로 봐서 모방이 아류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모방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완성시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대단히 이 서막 부분, 방금 들었던 대목이 대단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낭독하게 될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낭독한 장면은 아에네아스 일행이 트로이아를 떠나기 직전, 트로이아의 마지막 밤, 그거 보통 야간 전투라고 하죠. 네. 트로이 목마가 앞에 있었고 성 안으로 목마를 들여왔고, 목마에서 사람이 밤에 나와서 성문을 열고 트로이아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게 이제 그 야간 전투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 야간 전투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야간 전투 장면에 에네아스를 초점에 맞춰 에네아스의 행적을 따라다닙니다. 에네아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프리아무스가 죽는 거를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자결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 베누스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버지 그리고 너의 가족을 생각해라, 가족을 데리고 트로이를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너의 운명에 맡겨진 로마를 건국하러 먼 땅, 조상님들이 왔던 땅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트로이를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오늘 이제 이어서 저희가 들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내를 도망치다가 잃는 장면이고, 아내를 찾아서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찾아다니는 장면을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트로야의 패망과 탈출 제2권 749행 이하입니다. 나는 시내로 돌아갔다. 빛나는 무장을 둘렀다. 각오했다. 모든 파멸을 다시 겪기로, 되돌아가 트로야를 전부 뒤지기로, 다시 목숨을 걸기로. 맨 먼저 성벽 성문의 어둡고 막막한 문턱을, 탈출을 위해 지났던 곳을 찾아 다시 발자취를 더듬어 갔다. 어둠을 되짚어 눈을 밝혀 살폈다. 마음엔 온통 두려움, 조용해서 외려 두려웠다. 집으로 혹시 발길을 돌려 혹시 가지 않았을까 발을 돌렸다. 집은 침범한 다나웃의 차지였다. 이내 굶주린 화마가 지붕까지 바람을 타고 덤볐다. 화염이 솟구쳐 열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어 프리암의 궁전과 성체를 둘러보았다. 유노에게 바쳐진 신전, 텅 빈 회랑에는 이미
페닉스와 잔혹한 울릭셋이 호위병으로 뽑혀 전리품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 트로야의 보물, 사원을 불태우고 뺏은 탈취물, 신들의 제단들, 묵직한 순금 술동이들, 약탈해온 옷감들이 쌓여 있었다. 소년들과 겁먹은 어미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참다 못해 나는 어둠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 고함으로 길게 채웠고 울먹이며 크레우사를 헛되이 거듭하고 거듭하여 거듭해 불렀다. 처연한 환영, 다름 아닌 크레우사의 그림자가 실성하여 도성 곳곳을 끝도 없이 찾아다니던 내게 눈앞에 기억보다 커진 형상이 보였다. 머리끝은 쭈뼛하고 얼어붙었다. 목이 메었다. 이렇게 말을 건네며 말로 근심을 덜어주었다. 그리 슬픔에 제 정신을 놓으시면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이여, 이는 오로지 신들의 뜻에 따라 벌어진 일로 예서 크레우사를 데려가는 일은 불가하며 지고한 올림푸스의 왕도 불허할 일,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일구는 길고 긴 망명길, 장차 저녁 땅에 닿을 것이니 거기 리디아의 강 티브리시 농부들의 옥토를 유유히 흐르지요. 개에서 좋은 일이 생긴즉 왕국과 왕녀를 아내로 얻겠죠. 크레우사를 그리는 눈물은 거두세요. 저는 밀미돈의 혹은 돌로펫의 오만한 궁전을 보거나 그레운 여인을 시중 들지도 않으리다. 달다누스의 여자 베누스의 며느리, 저를 위대한 퀴벨레께서 이 땅에 묶으셨지요. 이제 떠나세요. 우리의 아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니 눈물로 수많은 말을 하려던 나를 떠나 호련히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3번이나 나는 아내를 안으려고 시도하였고 3번이나 안긴 환영은 헛된 손을 빠져나갔다. 가벼운 바람처럼 덧없이 날아가 버린 꿈처럼. 네, 이 대목도 잘 들어봤는데요. 이 보통 트로이의 멸망, 약간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떠올리는 스토리는 이 그리스 영웅들 입장에서 이 그리스 히랍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래서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한테 더 친숙한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들은 부분은 이 반대로 이 트로이를 탈출하는 이 에네아드 일행의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장면을 오늘 공연에 가져오신 뜻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에네아스의 별명이라고 하면 충직한입니다. 충직한 에네앗. 오늘의 우리 강연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충직한 에네앗이 로마 건국 저사시를 쓴 요청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아마 베르길리우스가 잡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직한, 운명에 충직한, 가족에게 충직한, 훌륭한 네. 어떤 인물이 트로이아로부터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를 건국했다. 로마의 토대가 되는 어떤 나라를 건국했다. 이게 이제 로마 건국 서사시의 틀이죠. 이 핵심 개념을 가만히 보면 결국 충직함, 피에타스입니다. 그리고 에네앗의 충직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한다면 1권, 2권을 통틀어서 아마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 죽은 아내를 또는 아버지를,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장면이고요. 특히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충직한
사람이다, 충직한 남편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고, 충직한 에네아스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네아스를 묘사한 대단히 그 유명한 조각상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처음 그 조각상을 봤을 때 뭔가 되게 신기해 보였는데, 뭔가 이제 손에는 또 신주를 들고 이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제 아들을 손에 이제 또 손을 잡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네. 뭔가 되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되게 그 충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그렇게 조각상인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에네아스의 충직함이 오늘의 키워드인 만큼 이 뒤에 이어지는 대목도 약간 이 충직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가요? 다음에 뽑은 장면은 그 반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 안에 충직한 에네아스를 그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실은 4권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에네아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직함에 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들의 명령에 따라 디도에게 머물지 못하고 디도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자기에게 맡겨진 운명, 가족, 자기 아들의 운명에 충직하자면 트로이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서 나라를 세워야겠고, 또 북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새로 살림을 차렸다고 하나? 네. 이제 또 그를 도와준 디도 여왕과 에게 맺은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금 이제 김진식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 장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낭독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려진 디도의 자살 제4권 584행 이하입니다. 그런 중에 새로운 아침을 대지에 흩뿌리는 새벽이 티토누스의 주황색 침대를 떠나왔다. 여왕은 망루에서 이른 아침이 밝아오는 걸, 돛을 나란히 펼친 배들이 떠나가는 걸 보았다. 뱃사람들이 떠난 항구와 바닷가를 보았다. 손을 들어 3번, 4번 아름다운 가슴을 치며 금빛 머리칼을 쥐어 뜯었다. 유피테르여, 지금 이방인이 내 나라를 조롱하면서 떠나갑니까? 무장을 챙겨 온 도시는 그를 추격하지 않느냐? 선착장에서 배를 빼오지 않느냐? 어서 가자. 서둘러 불덩이를 창을 잡아라. 노를 저어라. 뭐라 하는가? 여긴 어딘가? 변덕의 광길인가? 오, 불행한 디도야, 이제 불충이 가슴에 와 닿느냐? 왕권을 내줄 때 그럴 것을 과연 큰 신의로다. 조국 땅의 신주를 맡아 옮겨간다고 알려졌고 세월에 지친 부친을 업고 다녔다고 하였던가? 나는 그를 사로잡아 육신을 찢어 파도 위에 뿌릴 수 없었던가? 그의 전우들을 칼로 도륙한 아스칸을 아비의 식탁에 올릴 수는 없었던가? 전쟁의 승패는 확인할 수 없었으되 상관없다. 죽기라 하면 뭔들 두려우랴. 막사에 불을 던져 갑판과 선원들과 아비를 불태워 버릴 것을, 그 불에 몸을 던져 그 족속과 함께 산화할 것을, 지상의 모든 과업을 불로 밝히시는 태양이여, 그대 이런 근심의 중재자며 증인이신 유노여, 온 도시 밤 깊은 삼거리에 울부짖는 헤카테, 복수 여신들과 죽어갈 엘리사의 신들이시여, 이를 이루소서. 악행에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만일 항구에 도착해 무도한 자가 육지에 오르는 걸 피할 수 없다면 그게 유피테르의 뜻이고 그게 정해진 거라면 그때 사나운 백성들과 싸워 전쟁에 시달리며 영토에서 내쫓겨 율루스와도 멀리 떨어지며 도움을 청하나 보는 것은 전우들의 부당한 죽음이게 하소서. 그가 불리한 평화 협정을 수용하며 왕국도 바라던 광영도 보지 못하고 때이르게 사망하여 들판에 버려지게 하소서. 이를 비우니 마지막 소원을 피로써 토합니다. 또 너희 뒤리하여 영원히 그의 핏줄 모두의 미움을 버리지 말라. 너희는 내 죽음 앞에 이를 약속하라. 저들과의 우호는 일체 없으리라. 이제든 언부손도 싸우라. 마음먹은 끔찍한 일에 디도는 사납게 돌변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경련이 일어난 얼굴엔 반점이 생겨나고 다가온 죽음에 창백해졌다. 집안 깊은 곳으로 문톡을 넘어섰다. 높게 쌓은 화장목에 미친 듯 기어올라 칼을 뽑아들었다. 달다누스의 칼을. 이러려고 달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일리온의 의복들과 익숙한 침대를 보았다. 약간의 눈물과 잠깐의 생각을 뒤로 혼인 침대에 누웠다. 마지막이 될 말을 남겼다. 신과 운명이 허락하던 때에 달콤했던 흔적아, 내 영혼을 맡아주며 시름에서 날 풀어다오. 난 운명이 허락한 삶을 살고 여정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난 장한 영혼으로 저승에 간다. 난 훌륭한 도시를 세웠고 난 내 성곽을 보았다. 오라비에게 벌을 내려 남편의 복수를 했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했을 텐데 우리 바닷가에 달다누스의 저남들이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말하며 얼굴을 침대에 묻고 못 갚고 죽는구나, 죽자꾸나, 이렇게 저승에 가자꾸나. 이러한 불길을 바다에서 눈을 들어 잔혹한 달다누스는 보라, 내 죽음의 저주를 달고 가라. 말했다. 말하는 중간에 칼을 향해 엎어지는 여왕을 주변은 목격했다. 칼이 흐르는 피로 낭자한 걸, 손이 흥건한 걸, 비명이 높은 지붕을 넘어갔다. 소문은 도시를 휩쓸며 떠들어댔다. 신음과 아우성, 통곡하는 여인들의 비통함이 집안에 가득했고 울음이 하늘을 크게 울렸다. 네, 정말 대단한 분노입니다. 네. 네, 사권을 통해서 이 전개되는 디도의 감정을 이제 같이 따라가 봐도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이 디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서사시의 주인공인 에네압보다 더 후대 서양 문화에 좀 더 영감의 원천으로 좀 더 많이 조망을 받은 인물로도 제가 좀 알고 있고요. 또 사실 이제 대단히 비교할 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 아이네이스 4권에서 이 디도는 지금 이 대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격정을 대단히 활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와 비교할 때 에네앗이 여기서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는 뭔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계속 머뭇거리고 뭔가 고민만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여기서 에네앗이 정확히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라는 인물과 에네아스죠. 아이네아스의 사랑이 하나의 중요한 테마고요. 1권부터 4권까지가 이제 한 단락.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그 첫 번째 단락이 디도와 에네스의 사랑입니다. 디도와 에네스의 사랑이라는 테마 주제는 이후에도 여러 번 다른 작품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네. 디도라는 여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네아스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죄송합니다. 그 디도를 버리고 이탈리아행을 택하게 되죠. 에네앗이 갈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은 이제 눈물이 흘렀다인데요. 에네앗을 설득하기 위해서 디도와 안나가 매번 매달리고 부탁하고 늦추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네앗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고 신들의 명령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원하진 않지만 떠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둘이 이제 입장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문장이 하나 있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런 거고요.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많은 사람은 에네앗의 눈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네앗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충직한 그 인물이 이쪽에 충직하면 저쪽을 버릴 수 없는 한쪽에 충직함, 양쪽에 둘 다 충직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결국 디도 여왕을 떠나기로 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로마 건국 서사시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충직하지 못한 측면을 가진 결함을 가진 어떤 인물이 로마 건국의 시조다라는 것처럼 이제 비칠 수도 있는 위험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에네앗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의무, 사명을 선택한 것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혔다고 할까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프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고 디도는 반면 개인적인 사랑에 매몰돼서 여왕으로서 자신한테 주어진 공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결국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자살함으로써 공동체에 큰 폐해를 끼쳤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에네앗은 훌륭한 결정을 한 거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함은 결함이다. 에네앗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한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인물을 왜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건국 신화에 건국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을까라는 게 저의 계속된 의문입니다. 이런 결함을 배신한 인물을 왜 로마 건국 시조로 삼았을까? 뭐 우리나라 건국 신화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여인으로 바꾼 다음에 아들을 낳고 곰에서 여자가 된 여인을 버렸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함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노출한 베르길리우스의 뜻은 무엇일까? 이건 이제 고민해 보자. 예, 우리가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충직한 에네앗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오늘 읽는 아이네이스가 건국 서사시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 전쟁 이야기도 대단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투와 죽음 장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이제 9권으로 넘어오면 전투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전쟁 장면이 이어지고요. 지금 곧이어 들으실 장면은 두 친구,
에네앗을 찾아서 에네앗의 동료들이 모여 있는 그 진영을 떠나서 빠져나와서 에네앗에게 우리가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두 명이 군영을 몰래 빠져나가고요. 포위하고 있던 적군을 뚫고 가다가 결국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랄룻과 니수스의 유명한 장면이고요. 이때 적군, 그러니까 그 트로이 사람들을 포위한 라티움 사람들은 그 유랄룻을 목을 치고 그 니수스의 목을 쳐가지고 창에 꽂아가지고 트로이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그 트로이의 망명객 중에 어머니가 따라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장면도 저희가 뽑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직함, 가족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또는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투에 이어지는 이 희생과 비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다음 장면, 아들 유랄룻을 잃은 어미의 비탄, 제9권 466행 이하입니다. 머리를 꽂아드니 거단 함성이 뒤를 따른다. 유랄룻과 니수스의 머리를 에네앗의 굳센 병사들은 성체의 좌측 부분에 전열을 세워 마주했다. 해자를 큼직하게 파두고 높은 성체 위에서 수견이 서 있었다. 효수된 머리에 흔들리고 슬퍼한 것, 익히 아는 얼굴엔 검은 피가 흘렀다. 그새 떨고 있는 시내를 가로질러 날개 달린 전령이 달려갔고 소문은 유랄룻 모친의 귀에 닿았다. 돌연 온기가 가련한 이의 몸을 떠나고 배틀북이 손에서 떨어졌고 실이 풀려버렸다. 가련한 모친은 뛰쳐나갔다. 여인의 울부짖음, 산발한 머리채, 실성한 채 성벽과 전방으로 달려갔다. 적병도 위험도 투창도 신경 쓰지 않는 여인, 하늘에 대고 단식을 쏟아놓는다. 유랄룻아, 내 보는 이게 너더냐? 저게 내 노년의 늦은 위안이던 너더냐? 날 두고 떠날 수 있더냐? 잔인한 것아, 큰 위험 속으로 떠나면서 너는 불쌍한 어미에게 작별할 틈도 주지 않았더냐? 원통하다. 낯선 땅에 라티움 개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어 누웠구나. 네 어미는 네 시신을 따르지도 눈을 감기거나 상처를 씻겨주지도 옷을 덮어주지도 못하는구나. 서둘러 밤낮 재촉게 짜며 노년의 근심을 달래던 옷이건만 어디로 갈 거나, 어느 땅에 잘린 네 사지 손발 찢긴 몸이 있느냐? 넌 이걸 내게 가져왔느냐? 아들아, 육지와 바다를 따라온 보람이 이거냐? 나를 찔러라. 인정이란 게 있다면 창을 모두 내게 던져라. 루툴리아, 나를 먼저 칼로 쳐라. 아니, 신들의 위대한 아버지여, 궁휼히 여기사 그대 창으로 모진 이 목숨을 하계로 보내소서. 잔인한 명줄을 끊는 수가 제겐 달리 없나이다.
이 통곡의 마음이 흔들렸고 모두에게 서글픈 탄식이 일었다. 전투 의지는 산산이 부서졌다. 슬픔을 부추기는 여인을 이데옥과 악토르가 크게 눈물 짓는 이료넷과 율루스의 지시로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숙소에 모셔놓았다. 네, 이 장면도 이 효수된 아들 유랄롯을 본 어머니의 절규가 대단히 생생하게 귀에 울립니다. 네. 이 장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장면도 이제 이 충직함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죽은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적에게 몰래 빠져나가려다 적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고 적이 그의 시신을 훼손했고 네.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는 거는 떠난 아들과 이별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죽은 아들, 죽은 자신의 자식을 위한 마지막 장례를 치르지 못한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이해한다면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이것도 이제 피에타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장면을 연상시켜 본다면 이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네. 그렇죠? 배신한 오빠지만 죽어서 쓰러져 있는 오라비의 시신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장면도 우리가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피에타스라고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에네앗 외에도 이 서사시 안에서 이 충직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인물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의 마지막,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흔히 그렇지만 이제 전쟁에서 부대와 부대가 맞붙어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책임자와 책임자끼리 싸워서 결판을 내는 경우도 있죠. 일리아스에서도 왜 그 메넬라오스와 파리스, 네. 헬레네의 전 남편과 현 남편이 싸워서 한쪽으로 우리가 이긴 쪽으로 부인을 가져가자. 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여기서도 싸움은 그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싸워서 큰 학살이 일어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당사자인 두 명, 에네앗과 투르누스 둘이 싸우자. 그랬고 투르누스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막판에 12권에 오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맞붙어 싸우는 장면이고요. 투르누스 그간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챙겨놨는데 에네앗이 그 전리품을 보고 과거에 자기가 아끼던 청년을 기억하면서 항복한 적, 그러니까 투르누스죠. 항복한 적, 싸움에 패해서 이제 모든 거를 승복한 적을 살해하는 장면이 마지막 12권의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르누스의 죽음 제 12권 930행 이하입니다. 그는 겸허하게 패자로서 부탁에 눈과 손을 내밀어 말했다. 내 탓이니 애걸하진 않겠다. 그대 뜻대로 하라. 내 가련한 부친을 그대가 가련히 여긴다면 부탁하노니 그대도 그런 부친 앙키사가 계셨으니 노령의 다운스를 불쌍히 여겨 나든 생명 잃은 육신이든 뜻대로 가족에게 보내달라. 그대 승리다. 패배의 손을 내민 걸 오소냐가 보았다. 라비냐는 그대 처다. 증오를 거두어라. 무섭게 무게를 겨누고 선 에네앗은 눈을 부라린 채 무력을 자제하였다.
말이 조금씩 오히려 주저하는 이를 꺾어놓나 싶었던 때 어깨 위에 반뜨기는 불행한 물건 견대가 보였다. 눈에 익은 단추가 달린 견대가 빛났다. 소년 팔라스를 투르누시 상처 입혀 눕히고 얻은 불길한 장식이 어깨에 있었다. 그는 두 눈으로 잔인한 고통의 기념과 유품을 뚫어져라 보았다. 불타오르는 분노와 끔찍한 광기. 내 전우의 유품을 벗겨 입은 자여, 예서 벗어날까 보냐. 이로써 팔라스가 널 바치고 죄의 피를 뿌려 벌하려는 벌을 받아라. 이리 말하고 마주한 가슴에 칼을 밀어넣는 광분. 그의 사지가 풀어져 차갑게 식어가니 탄식하며 분개하며 목숨은 하계로 떠나간다. 네, 이 장면도 이 충직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문을 네.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결국에 이 항복한 적 투르누스를 이제 에네아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항복했으면 이제 관대하게 받아줄 법한데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행동이 과연 이 충직하다라는 이 호칭이 붙는 인물한테 걸맞은 행동인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네아시 건국 영웅이고요. 흔히 건국 영웅하면 이제 도덕성, 뭐 능력도 포함하지만 도덕성도 갖춰야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우리가 벌써 이 에네아스의 흠결을 두 번이나 보게 된 겁니다. 디도 여왕을 배신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의 선택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또 그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흠결, 항복한 적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아까 디도 여왕 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서 항복한 적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일, 예를 들어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면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 살아야 될 그 더 큰 일, 더 큰 어떤 공적인 사명에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행동, 선택을 한 거라고 본다면 여기서의 흠결은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 영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로마의 건국 신화를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건데, 다시 쓰는 입장에서 두 명의 치명적인 결함, 하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할 수 있다면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은 잔혹한 분노, 광기, 흥분, 살해, 요거란 흠결은 사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과연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 영웅을 어떻게 만들려고 한 거냐라는 의문을 계속 여기까지 고민해보게 만듭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을 안고 되게 강연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행사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오늘 이 공개 강연, 이 낭독과 관련해서 이 좀 전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아이네이스 이 서사시라고 했을 때 건국 서사시고, 또 뭔가 대단히 웅대하고 뭔가 활기차고 뭔가 기상이 넘치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보통 이 건국 서사시에 기대할 텐데, 앞서서도 계속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주인공 에네아스의 뭔가 흠결도 많이 본 것 같고, 뭔가 대단히 슬픈 죽음의 장면도 혹은 분노하고 뭔가 감정에 휩싸이는 장면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오늘 발췌하신 부분들을 왜 발췌해서 오늘 강좌에 포함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제가 충직함이었고요. 충직한 에네아스의 모습, 또는 로마 서사시, 베르길 서사시 안에 충직함의 여러 모습,
모습들을 이제 뽑아서 그런 장면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고 하면 로마의 건국 서사시다. 위대한 영웅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한 시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아이네이스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그 신화 강의하시는 선배들이 다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향성이라고 제가 보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다. 에네앗의 흠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에네앗보다 더 충직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덕을 실천한 사람들의 다른 모습, 에네앗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한쪽 편향성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한 사람은 위대한, 훌륭한 이런 쪽에 저는 이제 흠결 있는 결함이 있어서 뭔가 부족한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인물을 건국 영웅으로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대단히 사실 다각적으로 이 서사시를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번역과 관련해서 이 약간 이 아이네이스라는 서사시가 기존에 좀 다른 구격 버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중역이긴 하지만 이제 유영 선생님 번역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서양 고전 문학을 이 원전에서 가장 직접 맛보게 해주신 존경하는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본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전 번역본과 약간 이런 점에서 다른 새로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천병 선생님 번역도 있고 유영 선생님의 예전 번역도 있는데요. 천병 선생님 번역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번역이고 대부분의 고전 작품들은 이제 천병 선생님 번역이 이제 일단 기준점이 되고요. 네. 이걸 얼마나 더 훌륭하게 바꾸느냐, 고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천병 선생님이 더 낫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네. 요번에 저희가 아이네이스 번역을 하면서 시도했던 거는 이제 그 운율을 살리자. 그러니까 헥사메타 아까 말씀드린 18음절 시행을 살리자는 게 목표였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말 18음절 안에서 한행을 끝내자. 18음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행을 18음절로만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운율이 생겨나서 우리말 나름대로의 서사시 운율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율이 있는 시를 운율이 있는 번역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제 프로젝트 번역 프로젝트의 목표였고 그걸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연 방식으로 같이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연을 통해서 또는 이제 듣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번역들을 이제 낭송을 하다 보면 사실 읽을 때는 어떻게든 읽을 수 있는데 귀로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전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 됐고 우리 세대는 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오디오북이나 뭐 예, 예. 낭송을 하거나 이럴 때 소리를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번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번역하면서 갖게 된 하나의 또 다른 목표라고 앞으로 이제 기존의 번역들은 그런 방식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역에 대해서도 대단히 좋은 말씀을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김지식 선생님의 해설과 이 김재만 배우님의 낭송으로
이제 이 서사시를 쫙 돌아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정암학당 1월 공개 강좌, 로마 건국 신화의 탄생, 충직한 에네앗, 강연과 공연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광규였고, 제 강연자의 김지식 선생님, 공연자의 김재만 배우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